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4월 29일 월요일 오늘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의 첫 영수회담에서 의정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국전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협치의 물꼬를 틀지 대치 정국이 계속될지 주목됩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납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번의 본회의를 열어 최상병 특검법 등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울대 등 주요 병원 교수들이 내일부터 주 1회 휴진을 예고했습니다. 정부는 교수들을 향해 집단 행동을 멈추고 의료계엔 대화 참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자,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는 1분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유튜브 채팅장에서 토론하시면요. 시청한 재미가 2배, 3배죠.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희 프레스룸 라이브의 뉴스 핵심 강의자분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한 주의 시작을 알리는 월요일을 맞아 가벼운 주제이자 반가운 주인공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만나보시죠. 아무도 찾지 않는 사람들이 이름 뭐를 다쳐야 정치를 돌려다오 젊음을 하오 이미 와버린 이별인데 슬퍼도 울지 말아요. 됐어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네, 가황으로 불리죠. 가요계 전설 중에 전설. 나훈아 씨의 데뷔 57년의 음악 인생을 마무리하는 은퇴 무대가 주말에 저희가 시작을 됐습니다. 자, 마지막 콘서트에 온 국민이 좀 아쉬워하고 있는데 오늘 이 얘기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정욱 변호사님. 자, 나훈아 씨 대표곡 많이 저희가 방금 들어봤는데 뭐 아까 대기실에서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가수급이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곡 어느 것입니까? 뭐 제가 이제 그 70년생이거든요. 예. 근데 그 철도에 대한 제가 추억이 많아요. 기차. 그래서 이제 그 고향역하고요. 그다음에 그 녹슬은 기찻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오. 예, 안 놓지만 그 두 개가 이제 그 70년 초에 제가 태어날 때쯤 전국을 완전히 철도로 뒤엎어버린 엄청난 이제 히트를 쳤던 고향역, 그다음에 녹슬은 기찻길. 두 고향 개를 어떻게 부르는 거였죠? 코스모스 피어 있는 문. 알겠습니다. 부르라고. 박지원 본자님은 어떤 거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십니까? 저는 무시로 무시로. 뭐 특별히 정해놓지 않고 때를 정하지 않고 온다 뭐 이런 뜻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뭔가 해야 되는 좀뭐 관조적인 이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들이 제가 서정욱 변호사보다는 어리지만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예. 알겠습니다. 굉장히 좋은데요. 임주혜 변호사님은 기억나는 곡이 있으십니까? 요즘 곡도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사실 테스형 꼽고 싶거든요. 이게 네. 2020년도 곡입니다. 원래 나훈아 씨 공연이요. 부모님 모시고 자녀들이 함께 갔다가 오히려 자녀들마저도 완전 그 매력에 푹 빠져서 매혹되어 나온다고 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이 테스형 2020년도 곡인데 정말 트렌디했어요. 저도 처음 들어보고 맞아요. 깜짝 놀랐는데 그 가사마저도 철학적입니다. 처음에는 맞아요. 이게 무슨 얘기야 했다가 테스형, 소크라테스 형을 테스형이라고 부르면서 네. 인생이 왜 이래 이렇게 읊조리는 부분이 많은 국민들의 어떤 공감을 사기도 했고요. 그의 건지함을 보여주는 그런 곡이라서 저는 테스형 꼽고 싶습니다. 네. 자, 그래서 마지막 콘서트가 시작됐다고 해서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분들 많습니다. 어쨌든 나훈아 씨는 과거 한 영화에 출연했는데 여기서 영원히 노래와 함께 하겠다 이런 얘기를 밝힌 적이 있는데 뭐 어떤 얘기였는지 듣고 오시죠. 이제 다시 팬 여러분의 귀여움을 받는
새 사람이 되어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며 영원히 노래와 함께 살 것을 기약드리면서 남영 기자님, 저희 출연 처음 하셨는데 1973년도 영화였어요. 저도 태어나기 전에 영화였는데 일단은 나훈아 씨 마지막 콘서트가 시작됐고 혹시나 어제 주말이었죠 마지막 콘서트. 혹시 은퇴 번복하겠다 아니면 그런 뉘앙스 좀 풍긴 건 없나요? 사실 저도 처음에 은퇴를 하겠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와 사실은 이게 뭔가 쇼가 아닐까라는 예. 살짝 기대를 했었는데 역시나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은퇴를 시사하셨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그 공연에서 분명히 계속 이렇게 얘기했어요. 섭섭하냐 막 이렇게 물으시면서 이번에 진짜 은퇴가 맞다. 나의 마지막 공연이라고 하는데요. 아 그래도 역시나 그 나훈아 씨의 공연을 건재했습니다. 네. 오후 3시부터 2시간 25분 동안 총 22곡을 부르셨는데요. 22곡이나? 야, 이 곡을 계속 부르면서도요. 본인도 아쉬웠나 봐요. 계속 은퇴라는 말을 좀 번복을 해서 팬들은 사실 이렇게 공연을 보면서 계속 이렇게 플랜카드를 들고 있잖아요. 예. 은퇴라는 말은 하지 말아줘. 제발 계속 앞으로 봤으면 좋겠다 하는데요. 아, 저도 이게 사실은 아니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형식으로도 나훈아 씨를 보지 않게 될까라는 기대를 살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다른 형식이라면 혹시 뭐 작곡이나 혹시 다른 무엇인가가 있을까요? 네,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작사, 작곡에 굉장히 본인이 탁월한 능력을 보였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번에 공연에서도 또 이런 말을 합니다. 피아노 앞에 절대 서지 않겠다고도 얘기하고요. 책은 봐도 글은 절대 쓰지 않겠다라고 너무나 확신을 하시는데요. 뭐 작곡, 작사를 다 안 하겠다는 네, 얘기죠? 안 하겠다고 선언하는 건데요. 그렇지만 사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나훈아 씨가 사실은 그 음악 외에도 그림에 굉장히 조예가 깊으시거든요. 과거에 보면은요, 그 나훈아 씨의 그 소속사 앞에 본인이 유화로 그린 자화상을 공개한 적도 있고요. 네. 서예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말하면 얼마 전에 박신양 씨가 그 화가로 좀 데뷔한 적이 있었잖아요. 나훈아의 이런 또 데뷔 무대를 살짝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작가로서 어떤 그림 작가로서 그럼요. 모습도 네. 볼 수 있겠다. 네. 기대가 됩니다. 자,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이렇게 아쉬운 분들이 많으셔서 일단은 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가 정말 그냥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였다 이런 말 나왔다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체감을 한 게요. 지금 5월 가정의 달이잖아요. 저도 예쁨 받는 딸 며느리가 되기 위해서 이 나훈아 씨 콘서트 티켓 전쟁, 이 피켓팅에 뛰어들었다가 네. 장렬하게 전사했습니다. 전사했군요. 네, 표를 구하지 못했거든요. 불효자 되셨네요, 불효자. 불효자 됐습니다. 예. 지금 저도 시간 맞춰서 딱 접속했는데 이미 뭐 대기 16,000번 나와서 뭐 바로 포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만큼 티켓을 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R석 기준으로요. 원래 정가가 16만 5천 원 정도 하는데 인터넷을 보면은 이걸 웃돈을 주고 구매하시려는 분들도 많고 이것을 웃돈을 주고 판매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30만 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에 거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사기가 피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사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중고거래를 통해서 위조된 티켓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제대로 예매도 되지 않았는데 돈만 받고 잠적해버리는 일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점이고요. 이런 암표 판매를 억제하기 위해서 관련 법도 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매크로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전자적인 그런 방식으로 표를 한꺼번에 많이 예매하는 그런 방식을 차단하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지만 암표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안명 기자님, 일단 그리고 나훈아 씨 콘서트 얘기로 잠깐 다시 돌아가면은 네. 지난 2월에 은퇴 발표 갑작석에서 좀 이유가 뭘까 궁금할 때 건강 이사설 좀 나왔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마디 한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쇼맨십으로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나훈아 씨는 이거에 대한 굉장히 본인도 좀 어떻게 보면 화가 나셨을 수도 있어요. 이 은퇴가 공개되자마자 유튜브에서는 사실 뭐 건강 이상설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았는데요. 역시나 나훈아 씨는 시원하게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내보고 내년에 죽는다고 어떤 점쟁이가 말을 했었다. 그리고 또 어떤 점쟁이는 내한테 아픈 게 보여서 그만두는 거라고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유튜브를 다 보신 거예요. 네, 그래서 나훈아 씨가 또 이번에도
또 증거를 내미십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네, 지난 2월 병원에서 했다는 혈액 검사 결과를 대형 스크린에 띄웠는데요. 이제 좀 한 가지 좀 아쉽다면은 이게 또 일본어로 된 건강 검진표라서요. 그렇지만 뭐 확실하다고 하니까. 일본 가서 그럼 건강검진 받는 네, 거예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사도 깜짝 놀랐다. 내 건강이 너무 좋아서. 그리고 25가지 항목 중에서 건강 이상을 의미하는 빨간 글자는 단 한 개도 없었다고 하면서요. 다시 한번 건강 일수처를 일축하셨습니다. 네. 어쨌든 슈퍼스타였기 때문에 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 것 같은데 건강 이상설 예전에 사실 뭐 과거 악성 루머도 나돌기도 했는데 많은 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과거 장면 보고 오시죠. 원하는 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내려서 5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 믿으시겠습니까? 믿으시겠습니까? 밑에가 잘렸다는 겁니다. 네, 이 장면이 저희가 지난주 언급해드렸죠. 뉴진스 관련 민희진 대표 그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는데 그 앞서서 가장 역대급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아직까지 회자되는 장면인데 자, 남 기자님 어쨌든 네. 나훈아 씨 노래 듣고 보면 뭐 국민들 웃고 울리고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 굉장히 많이 아쉬워할 것 같아요. 네, 정말 많은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플랜카드가 적혔어요. 그 대부분의 내용이 너무 아쉽다. 노래를 계속 해달라. 아직은 젊다. 왜 이렇게 그러시냐라는 말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를 좀 잠깐 소개시켜드리면 이제 국민은 누가 달래주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훈아 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꾸준히 이제 조금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서슴없이 했고 당당하셨잖아요. 그리고 박수 칠 때 떠나기 쉽지 않은데 그의 결정에 박수를 한다 하는데요. 근데 나훈아 씨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하면서도요. 생각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동안 나는 마이크가 참 무서웠다. 네, 얼마만큼 힘든 세월이었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면목이었습니다. 네. 자, 소신 발언 얘기가 해왔으니까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자, 뭐 정치적인 얘기도 하고 뭐 무대 위에서 뭐 속 터지는 정치라고 해가지고 뭐 비판을 많이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한번 어떤 것도 있던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그렇습니다. 이전부터요. 이제 콘서트 중에 노래 중간중간에 만단처럼 어떤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그런 일들을 꾸준히 해오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공연 도중 이제 속 터지는 정치를 이제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나훈아 씨가 활동하면서 대통령이 11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11번, 예. 그렇죠. 이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윤석열 대통령까지 지금 11명의 대통령과 본인의 이제 가수 생활을 함께 해왔는데 아직도 나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데 원래 TV 중에서 유일하게 뉴스는 봤는데 요즘은 뉴스도 안 본다. 이 정치인들이 하는 짓들이 성질이 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또 큰 호응을 유도하기도 했고요. 원래 예전부터 공연에서 뭐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가사를 집어넣어 얘기를 하신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발언들도 좀 거침없이 해오신 편이기 때문에 네. 또 많은 분들의 또 사랑을 받기도 했었죠. 북한 김정은 위원장 겨냥에서도 좀 수위가 센 발언을 했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굉장히 수위가 센 발언들이 오고 갔습니다. 뭐 북한을 나는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굶어 죽거나 말거나 본인의 이속만 챙기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굉장히 좀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수위의 발언들도 있었는데 뭐 우리도 더 강해져야 한다. 뭐 무장을 해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도 하면서 또 많은 분들이 이에 또 호응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누가 말하느냐도 굉장히 뭐 정치적으로 뭐 호불호 이런 게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케이스 같기도 합니다. 남 기자님 일단 그리고 이 나훈아 씨가 북한에서도 인기 가수로 굉장히 좀 많이 알려져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전에 나훈아 씨 노래를 부르다가 붙잡힌 주민도 있었다고 해요. 북한 주민들. 네, 정말 북한에서도 나훈아 씨는 우리나라만큼 정말 인기 가수인데요. 네. 그리고 한때 보면은 그 홍양 공연 때 김정은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어요. 우리 문화부 장관한테 왜 나훈아는 공연에 오지 않았냐. 그래서 굉장히 또 그 발언이 화제가 됐는데요. 그 후 남한 유행 이 단속이 시작됐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북한 청년들이 나훈아 노래 사내를 부르다가 잡혀갔던 일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사실 저희로서는 되게 좀 의아하잖아요. 근데 네. 그때 그 노래를 왜 불렀느냐는 당국의 질책에 북한 청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라는 이 가사가 가슴에 와닿아서 했다는 사실이 북한 내부에서도 굉장히 큰 화제가 됐습니다.
북한에서도 통했다, 네. 나훈아는 통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어쨌든 노래로 좀 온 국민을 울고 웃게 했던 나훈아 씨의 어떤 새로운 인생 저희가 한번 국민들과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고요. 자, 연예계 소식 하나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모델 한혜진 씨가 SNS를 통해서 사생활 침해를 피해를 호소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떤 내용이죠? 네, 모델 한혜진 씨가요. 지난 8일이죠. 자신의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찾아오지 마세요. 집주인에게 양보하세요. 약간 센스 있는 답이긴 집으로 했는데. 뭐 찾아오나 봐요? 네, 이게 글과 함께 사진과 그리고 영상을 올렸는데요. 그 한혜진 씨의 홍천 별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장소는 사실 많은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됐었는데요. 강원도 홍천이요? 네네. 여기에 무단으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혜진 씨가 이전에도 예능에 출연해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집에 혼자 있는데 방에서 나와서 거실 쪽으로 걸어다가다 보니 마당에 어떤 분이 있었다. 약간 그리고 자기네 집 앞마당에 주차를 해놓으신 분도 있었고요. 굉장히 이제 사생활이니까 조금 하지 말아달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강경하게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서동욱 변호사님 저기 보니까 좀 외딴 곳인데 갑자기 모르는 차가 떡하니 서 있으니까 굉장히 불안해했던 것 같아요. 뭐 연예인도 사생활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주거 침입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예. 남의 건물을 뭐 문을 열고 들어가야 주거 침입이 아니고 대지 있잖아요. 대지, 마당. 그것도 이게 주거 침입이 되고요. 그다음에 집 바깥에도 관리하는 토지도 주거 침입이 되는 그럼 경우가 있어요. 저게 주거 침입이 맞는 건가요? 저거는 이제 100%고요. 저건 아예 마당까지 들어갔잖아요. 예. 그게 주거 침입입니다. 따라서 이제 물론 고발을 안 했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남의 사생활의 평온을 깨뜨리는 이거는 범죄이기 때문에 저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래 봅니다. 네, 혹시나도 궁금함에 가신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 들고요. 남 기자님 그리고 일단은 이번 연예인의 어떤 사생활 침해 문제 사실 이 한혜진 씨뿐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도 여러 명이 좀 있었어요. 네, 정말 많은 연예인들이 이런 사생활 피해에 대한 것을 호소를 했었는데요. 이게 또 인기 예능 프로그램의 모습을 드러내다 보니 자연스럽게 나도 저게 가고 싶어라는 약간 호기심에서 시작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 이효리 씨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뭐 민박을 하는 프로그램을 했었잖아요. 제주도. 네, 사실 저 역시도 거기 어디야라고 굉장히 저도 검색했던 기억이 납니다. 다 가요. 근데 이게 도를 좀 넘은 거죠. 어느 순간 이 이효리 씨 집 자체가 관광 코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사생활에 대한 피해를 호소해서 결국 그 방송사에서 이효리 씨의 집을 매입하는 일이 방송사에서 벌어졌어요. 집을 매입했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김태희 부부 역시 비슷한 사생활 피해를 호소했었는데요. 이 둘에게는 사실 예쁜 딸 2명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아이들이 있는 집 공간인데 계속 그 초인종을 누르고 고성을 지르는 행위가 계속 너무 반복되다 보니 결국에는 약간 큰 공포심을 다가왔다 해서 그때도 법적으로 문제가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이효리 씨나 이분들 외에도 개그맨 장동민 씨 같은 경우에는요, 사생활 침해를 넘어서 테러까지 당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 한 40대 남성이 이제 장동민 씨 역시 원주에 살고 있어요. 그 집이 굉장히 많이 공개가 돼서 거기서도 사실 뭐 많은 그 코스가 좀 되긴 했었는데요. 이 당시에는 주택 외벽과 창문 그리고 승용차에 수십 차례 돌을 이렇게 던져서 망가뜨린 경우가 생겨가지고 굉장히 피해가 심했습니다. 심지어 이 피해자는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해서 자신을 감시한 탓에 했다면서 약간 과도한 피해 망상을 보여서 굉장히 조금 무서웠었죠. 그렇군요. 네. 아까 이효리 씨 얘기했는데 제 네. 기억으로는 이효리 씨가 결국 그래서 자택을 뭐 팔았던가 그러지 않았나요? 네네. 결국 다 정리를 했고요. 최근에도 원래는 이제 이상순 씨와 함께 이제 커피숍을 운영했었는데 예. 거기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는 안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래도 이효리 씨 하면 또 제주도가 또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아직도 그냥 왔다 갔다 막내를 하면서 방송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임 변호사님 어쨌든 연예인도 공인이기 이전에 사생활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런 거 좀 조심들 하셔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뭐 물론 연예인 공인이고요. 어떤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까 대중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또 그 관심을 통해서 경제적인 이익을 올리고 있는 것도 맞지만요. 사생활이라는 부분은 어떤 불가침적인 영역으로 최소한의 보장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서 서정욱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침입 형법상 규정되어 있는 범죄거든요. 지금 타인이 이미 거주하고 있는 공간,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그 안을 들여다보는
바꾸려고 하는 행위,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이런 건 모두 만약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실제로 고소가 진행이 된다면 주거침입죄로서 처벌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관심도 좋지만 이들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변호사님들이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주거 침입죄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 주제 넘어갈 텐데 다음 주제는 키워드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고추냉이인데 임 변호사님,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얘기인가 싶을 텐데 뭐 절박한 이들의 사정을 뭐 좀 약간 고추냉이를 이용해서 뭔가 사기를 친 사람이 있다더라고요. 네, 정말 악질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고추냉이를 밀가루에 버무려서 그 반죽을 몸에 바르면 이제 암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서 수천만 원을 가해취한 80대 남성이 실형을 네. 선고받았습니다. 이 A 씨는요, 당연히 어떤 의사나 한의사 면허증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5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가짜 의료행위 이런 식으로 고추냉이를 활용한 항암 치료를 홍보를 하면서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암세포를 소멸시키고 독소를 뽑아내는 방법이라고 하면서요. 몸에다 이걸 바르고 부항기로 피를 뽑는 등 가짜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서정욱 변호사님. 자, 저걸 왜 속아라고 할 수 있지만 절박한 환자들은 속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흔히 일어나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짓을 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고 해요? 거의 상습범. 예. 다른 암 환자인데도 이제 이거 1,000만 원, 870만 원. 벌써 이제 이거 세 건 아닙니까? 이 정도면 이게 상습인데요. 저는 조금 이게 그 판결이 좀 납득이 안 돼요. 법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500일에 선고했거든요. 예. 보건범죄 단속법. 이 말은 이제 한의사 면허가 없이 치료행위를 했다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저는 사기로 봐야 된다 봐요. 사기다. 왜냐하면 이제 보건범죄 단속은 면허 없이 외견상은 이제 치료행위가 돼야 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이제 치과에서 면허도 없이 임플란트를 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되지만 이게 밀가루 반죽하고 이제 그 고추냉이를 섞으면 이게 외견상의 치료행위도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근데 사기행위입니다. 사기행위. 속인 거죠. 법 적용을 잘못했다. 저는 제 생각이 제가 판사라면 네. 이거는 이제 외관상 치료행위로 안 보고 밀가루 반죽 바른다 해서 이게 암 치료가 됩니까? 이거야말로 이게 그냥 속인 거죠. 순진한 사람을. 형량이 좀 환자를. 높아집니까? 사기로. 저는 상습 사기로 봐서 한 3년 정도로 때려야 되지 않을까? 오. 상습 사기로 봐서. 요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예. 아마 이제 그 판사님은 8년은 이제 보건범죄 단속법으로 치료행위로는 봐준 거죠. 근데 자격증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무면으로 한 거죠. 그렇군요. 일단 임 변호사님, 어쨌든 이 가족들이 굉장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이걸 좀 받아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마지막에 이거라도 해보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이용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그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형량이 너무 가벼운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은 진하게 좀 남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스크를 잠시 주머니 안에 넣고 사진을 찍으시면 사진 더 예쁘게 잘 찍힐 것 같습니다. 자, 네. 만큼 서 계신 분들은 인자료가 깎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어제 접촉 금지라서. 오늘 손은 왜 그러세요? 한국지방시민회 회장 인사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련이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려고 초청했다기보다 이재명 대표의 얘기를 좀 많이 들어보려고 그렇게 해서 그런 용산 초청이 이루어진 것이고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그리고 국회가 함께 변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치 첫 주제는요. 오늘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릴 첫 영수회담입니다. 자, 협치의 물꼬를 틀지 특검 전국으로 갈지
자, 많은 분들 관심 있게 보고 계신데 임 변호사님 일단은 오후 2시부터 1시간 가량 차담 형식으로 일단 진행될 거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오늘 국민들의 눈과 귀, 이 용산 대통령실로 향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1시간 정도 차담회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분위기가 좋다고 한다면은 시간은 충분히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과 어떤 독대까지도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자유롭게 논의한다는 데 공감대는 모였지만 사실상 다룰 내용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동안 주장해왔던 민생 회복 발언은 물론이고요. 각종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감한 현안까지도 좀 다뤄질 예정이라 이런 부분이 어떤 식으로 대화가 물꼬가 터질지 많은 분들이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공동 합의문을 낸다거나 어떤 협치의 물꼬가 트일 것인지 지금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하나씩 한번 천천히 뜯어보겠고요. 자, 먼저 영수회담 준비해온 대통령실과 민주당 측 목소리 저희가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계속 상의식 한다 하셨는데 독대하시는 시간이 있어요? 현재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정 조율을 하다 보니까 날짜를 마냥 늦출 수가 없어서 가장 빠른 날 오찬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치 않다는 두 분의 뜻을 감안해서 차담으로 결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담이 여러 가지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데는 더욱 유리하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일단은 1시간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논의가 길어지면 1시간 반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드디어 만납니다. 자, 박지원 본장님, 저희가 지난주에 월요일 정도에 만날 것 같다 이렇게 한번 분석도 하고 전망도 해봤는데 일단은 맞은 상황이고, 자, 윤석열 정부의 남은 3년의 가늠자가 될 거다 이번 만남이 이렇게 추측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 만남 자체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라는 것 이상을 또 넘기는 어렵다라는 해석으로도 들립니다. 역설적으로.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이 끝나고 지지율이 폭락하면서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국면 전환용으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들을 합니다. 네. 실제로 영수회담 이슈가 나오면서 언론의 기사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전에 있었던 정권 심판원에서 영수회담 국면으로 좀 전환된 측면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숨 돌린 거죠. 영수회담을 던짐으로써 한숨 돌린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반면에 이재명 대표는 본인이 대표가 된 이후로 끊임없이 영수회담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생을 챙기자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의 의견이 반영되었다는 측면에서의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여차하면 이 과정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형식적인 만남에 이용당하는 측면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민주당이 사전에 의제를 정확하게 하자라고 제안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의제를 정확하게 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거부했어요. 열어놓고 다 이야기하자. 열어놓고 다 이야기하자는 이야기는 구체적인 성과가 없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적인 만남의 의미 이상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네. 손호섭 변호사님, 일단은 두 사람이 따로 독대할 수도 있다. 배석자들 빼고 따로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둘이서 좀 의미 있는 대화가 오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독대의 의미 하는 게 낫냐 안 낫냐 여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분위기에 따라서 좀 달라지니까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요. 네. 저는 이럴 때 쓰는 속담이 첫 술에 배부르랴 첫 만남이거든요. 네. 너무 이제 큰 합의가 나오기보다는 서로 이제 허심탄회하게 현안들 본인 생각을 이제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게 필요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정례화한다면 그 정도가 이제 성과다 이렇게 보이고 네. 만남 그 자체로 이제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두 분 다 상당히 얻은 게 많다고 봐요. 대통령은 이제 좀 협치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이제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았다. 야당에서 서로가 이제 이미 만남 그 자체로 저는 상당히 시너지 플러스 효과가 있었고요. 앞으로 이제 정례화할지 아니면 이제 오늘 성과가 좋으면 이제 독대까지 가능할 수도 있겠죠. 네.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정례가 관건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박지원 본장님, 일단은 과거 영수회담을 보면은 식사를 함께 하면서 하는 경우도 좀 있었던 걸로 좀
봤는데 이번에 그냥 차를 마시면 하는 차담 형식입니다. 요거는 좀 어떻게 좀 해석이 가능할까요? 뭐 영화 대사 같은데요. 우리가 뭐 이렇게 정겹게 앉아서 식사할 사이인가요? 저는 뭐 영화 신세계인가? 뭐 그 나왔던 대사 두 같은데. 번째는 식사가 될 수 있다. 이번은 아니지만. 네? 이번은 아니지만 두 번째 만날 경우에는 식사까지 가능할 수 있겠다. 그거는 이제 윤석열 네. 대통령이 그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받아들여야죠. 국정 방향에 대해서 전면적인 쇄신을 하고 인적 쇄신도 하고 본인 스스로가 바뀌어야 되는데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하는 과정이라든가 의사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독대를 안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독대를 했을 시에 서로가 이 언론을 통해서 풀어내는 이야기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저는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독대를 못하지 않나 뭐 이런 측면들도 존재한다고 봅니다. 네. 자, 사실 어제 영수회담 전날인 어제까지도 굉장히 여야에서 굉장히 신경전, 의제 어떤 얘기를 할 거냐, 의제를 놓고 굉장히 신경전이 오갔었는데 그 얘기도 한번 듣고 오시죠. 윤석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특검을 과감히 수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생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자제하고 국회와 국민을 존중하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이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얘기했지만 특히 이제 최상병 사건이라든가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윤석열 정권이 내세웠던 기조와는 정반대지 않습니까? 국정기조 대전환 차원에서는 그것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간 외쳤던 민생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극단적 이기심이 만들어낸 망국의 정쟁용 회담이었는지를 온 국민이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국정특별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민생이라고 판단되지 않죠. 네, 아마 모든 국민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네. 네, 박주영 부원장님. 일단은 민주당에서 선택과 집중 전략 쓸 거다. 의제 관련해서 이런 얘기 나오면서 방금 들었다시피 최상병 특검법 수용, 대통령의 거부권 자제, 전국민 25만 원 민생 지원금 이 세 개를 요구하는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무슨 민생이냐라고 좀 반발하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 아직도 이제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총선에서 졌으면 왜 졌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요, 국민의힘은 대파 때문에 총선에서 졌다 이야기밖에 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이번 총선에서 민생 관련 이슈가 대파 외에 생각나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그걸로 하나의 집약돼서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최상병 문제라든가 또는 이태원 참사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공권력이 행사되지 않는 상황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걸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럼 국가가 왜 존재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다면은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수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이 좀 떨어지지 않나. 왜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냥 두리뭉실하게 이거 뭐 잘 지내봅시다. 묻고 가자는 거예요. 총선에서 왜 심판받았는지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확하게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민생지원금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저는 최상병 특검이라고 봐요. 최상병 특검이야말로 국민의힘 내에서도 안철수 의원이라든가 다수의 의원들이 최상병 특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저는 최상병 특검에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민생지원금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나 여당 측에서는 선별 지원이나 액수 조정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는데 일단은 말씀하셨다시피 서정욱 변호사님, 특검법은 좀 민생이 아니다 이런 부분 박주영 부원장께서는 가장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셨는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물론 이제 국민의힘도 패배에 대해서 성찰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제 이거 민주당도요 제대로 이제 이거 민심을 민주당이 70% 이상 국민의 지지로 이긴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제 3분의 2 같으면 거부권 무효 그러면 이제 66.6%죠. 그런데 민주당이 50% 얻었고 국민의힘은 이제 45% 얻은 거예요. 이 말은 이제 5.4% 이게 정확한 민심이죠. 지금 표로 보면 그렇다면 이제 이거 민주당도 승리에 자만해서 오만해서 일방적으로 모든 법을 다 밀어붙이라 이게 민심이 아니에요. 민심은 여와 야가 협치해서 합의해서 법을 통과시키라. 이게 50%와 45%를 준 이게 민심입니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특검법 있잖아요. 네. 이거 공수처에서 지금 이제 국방부 국방관리관도 소환 두 번째 하고 있고요. 포렌식 했고 그다음에 출검회가 다 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고 그때 수사관들 검사들 전부 문재인 정권 때 다 임명됐죠. 근데 그 돈 수천억 들여서
이런 거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중요한 거는 공수처 실력 없으니까 못 믿겠다. 너 이게 도중에 수사권 넘기고 빠지라. 그러면 이게 이번에 특검하면 또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어차피 공수처도 민변 출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성향은. 따라서 저는 이제 공수처 수사를 지켜보고 그래도 이게 미진하다. 국민들이 이럴 때는 이게 그때 가서 특검에 되잖아요. 그 공수처 하고 있는 걸 왜 뺏어옵니까? 본인들이 공수처 만들어 놓고 그게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순서대로 해보자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요거는 제가 좀 반론을 피해야 되겠는데요. 예. 기본 인식에서 조금 오류가 있으신 것 같아요. 첫 번째, 민주주의는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48%로 득표했고요. 겨우 0.7% 차이로 집권을 했습니다. 그런데 8차례나 야당이 낸 거부권을 부정을 했습니다. 국회는 또 다른 기관으로서의 민주주의 대의기관으로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회를 완벽하게 무시한 겁니다. 야당을 무시한 것을 넘어섰어요. 그런 측면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다음에 공수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정부의 공수처도 문재인 정부의 공수처도 아닙니다. 국가기관입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4.3 사건 관련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를 했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국가기관의 장관으로서 정부의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겁니다.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이번에는 분명히 최상병 특검이 해결되어야지만이 국민들과 국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제대로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네. 차기 총리 논의 관련해서 한번 얘기해 볼 텐데 서울 원사님, 일단은 총리 인선은 아직은 좀 검증 단계인지 후보를 좀 보는 건지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로부터 총리 추천을 대통령이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추측도 나옵니다. 뭐 저는 이제 추천까지 받으면 안 된다 봐요. 총리를 그러고 구체적으로 뭐 이름이 거론되거나 네. 추천을 받는 거는 이제 잘못됐다. 뭐 일반론적으로 이제 뭐 자격 요건을 논할 수는 있겠지만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인사권자는 대통령 윤석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총리 인사권이 있는 게 아니죠. 그쪽에서 임명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이 소신껏 총리 임명하고 그리고 이제 청문회 과정에 결정적인 도덕적 하자나 이게 없다. 이러면 이제 국회도 그걸 존중해서 통과시켜 줘야죠. 국회가 그냥 발목 잡기로 이제 다수 의석이니까 무조건 이게 부결시켜 버린다.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아마 이게 구체적인 이름은 제가 보기에 거론 안 되지 않을까. 거론돼서도 안 되고 어떻게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을 총리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원장님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동의합니다. 야당이 총리를 추천하면요, 잘못하면 야당이 그 덫에 걸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동의하고 이 난국을 타개할 수 있는 훌륭한 총리를 추천해 주십시오. 네.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분으로요. 이게 이제 야당의 입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어쨌든 이 민주당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서 최상병 특검법 우선 처리하겠다 하는데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 이렇게 가겠다는 거고 혹시나 성과가 난다면 또 다른 어떤 반전의 계기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버튼입니다. 골드 버튼. 요즘 유튜브 많이 보는 분들은 아마 들으셨을 것 같은데 임주혜 변호사님 어떤 얘기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받고 싶은 버튼 중에 제일인 버튼이 바로 이 골드 버튼이거든요. 이 골드 버튼은요, 유튜브 본사 구글이 구독자의 수에 따라서 10만 명을 넘으면 이를 축하드의 의미로 실버 버튼을 주고요. 100만 명을 넘게 되면은 골드 버튼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0만 명 이상이면 다이아 버튼을 준다고 하는데요. 1000만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이재명 이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가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 오전 7일 기준으로 28일 오전 7일 기준으로 보면은요 101만 명을 넘어섰거든요. 2만 명이 됐답니다. 지금. 그렇죠. 이 대표의 채널은 약 10년 전인 2014년에 개설이 됐고요. 현재까지 2,711개의 동영상이 업로드되었습니다. 그간 이 대표는 유튜브를 굉장히 정치적으로 여러모로 활용을 해왔는데요. 특히 22대 총선 전날 지난 10일 대장동 배임 등의 혐의로 이제 재판에 출석했을 때 휴정 시간을 활용해서 이때 유튜브 라이브를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또 큰 호응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보도했죠. 그렇죠. 이 추미애 이 경기 하남갑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 대표의 골드 버튼 획득을 축하를 하면서 정치인 중에서 처음이자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드문 일이라면서 추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어떤 내용들을 올렸길래 이렇게 많이 했을지 한번 저희가 어떤 영상이었는지 한번 가장 인기가 있었는지 골드 버튼을 받을 수 있던
어떤 영상인지 한번 저희가 보고 오겠습니다. 어머니를 뭐 그런 이런저런 이유로 쫓아다니면서 어머니를 패버렸어. 패서 다쳤죠, 어머니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어머니 XX를 찍는다 그런 소리 하고 또 형수님은 그런 철학적으로 우아한 표현을 뭐 이해를 못하냐고 그러고 약 올리고 뭐 안 된 거죠. 제가 욕한 거 다 인정해. 있었으면 죽였을 거야. 눈앞에 있었으면. 그래서 뭐 욕하는 거 뭐 욕했으니까 내가 인품이 부족해서 욕한 거 어떡하겠어요. 그건 미안한 일이지만 그러나 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다. 이명 대표를 좀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거라고 좀 표현해야 될까요? 그 형수 쌍욕 관련한 전말 본인이 직접 밝혔던 영상이 300만 회 이상 재생됐다 이렇게 내용이 나왔고요. 박지원 본자님, 아까 임재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84만이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59만. 굉장한 구독자 수인데 박 원장님께서도 한번 운영하고 있으시지만 구독자 수 100만 넘긴다는 게 사실 쉽지 않은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는 이제 정치인들이 직접적으로 국민과 소통한다라는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역으로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까지의 간접적 소통에 문제가 있지 않았냐. 기존의 기성 언론들이 반성해야 될 측면이 있다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직접적 소통이라는 것이 여차하면은 걸러지지 않는 날것의 이야기가 진행감으로 인해 가지고 아주 강한 팬덤과 선호를 가질 수도 있지만은 반대로 강한 증오도 생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의 양극화를 만드는 하나의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이 유튜버를 비롯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 직접 소통, 직접 민주주의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성찰해야 된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대의민주주의를 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라는 것을 해야지만이 책임 정치가 되기도 하고요. 중간에 걸러지기도 한다라는 그런 측면들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광장에 모였다가 흩어져 버리면은 집행하고 누가 책임지는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는 늘 문제로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간접 민주주의 대의제에 의한 정치 체제를 책하고 있는 거고 관료제를 막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저는 이런 이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들, 소통되는 요소들을 기존에 있던 대의적 과정들과 믹싱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자면 유튜버와 기성 언론들도 믹싱되어야 된다. 서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적대적 개념으로 가서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직접 소통의 어떤 장단점 그리고 대안까지 말씀해 주셨고요. 손정욱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여권에서 보면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69만 명, 그리고 윤 대통령이 61만 명, 2위, 3위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 대표 100만 달성, 이 현상은 어떻게 보십니까? 물론 이제 유튜브 정치가 저는 단점도 많이 있다 봐요. 네. 극단적으로 이제 그 양극화되는 거 또는 이제 그 확정 편향 여러 이제 그 단점도 있는데 그런데 정치인이라면 제일 중요한 게 소통이잖아요. 저거 외에는 이게 어떻게 소통합니까? 일반 정치인이 뭐로 소통합니까? 우리 유세할 때 거리로 다녀봐도 마이크 들고 이게 떠들어봐도 몇 명 없습니다. 동원된 사람이지. 네. 실제 듣는 사람 없어요. 그렇다면 저는 정치인은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라도 이게 소통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점에서 이제 이거 홍 시장님이 69만, 그다음에 윤 대통령이 61만,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 있잖아요. 예. 원희룡 장관은 이제 29만 6천입니다. 그게 30만이에요. 예. 이렇게 잘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죠. 한동훈 위원장 없어요. 이번에 그 아마 페이스북도 몇 년 만에 처음 했을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소통을 해야 된다. 한 위원장도 이제 그 앞으로 더 국민 소통을 좀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권유를 드립니다. 예. 102만 구독자 같은 유튜버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저는요. 솔직히 서정욱 TV는 3개월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26만 많이 올라오셨네요. 7천이에요. 예. 3달 만에. 그리고 이제 월 조회수는 이재명 대표보다 몇 배 많아요. 그렇습니까? 월 조회수. 그래서 뭐 크게 부러워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가볍게 여쭤봤고요. 자, 이 얘기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하고 조국 대표가 지난주에 회동을 한 걸로 많은 분들 아실 텐데 여기 난데없이 고급 술 논란이 일었다는데 무슨 술이길래 이게 논란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요. 이 대표와 조국 대표가 만났습니다. 이때 저녁 식사를 함께 했는데 2시간 반 정도 저녁이 진행이 됐거든요. 이때 나온 이 술이 뭐였느냐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논란 일축됐는데요. 바로 조국 혁신당 대표가 최근 이 만찬에서 연태고량주를 마셨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른바 고급술 논란이 일축됐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요. 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이 만찬을 한 중식당이 굉장히 최고급 레스토랑이며 뭐 6만 원대부터 150만 원대까지 백주를 판매하는 곳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요. 여기에 전혁 전 새누리당 의원이 저런 고급 중식당에서 중국 백주 2병 정도 마시면 100만 원이 넘을 수도 있다며 이런 의혹에 가세하면서 이런 내용들이 불거졌는데요. 네. 이 식탁에 올라온 주종은 바로 연태 고량주로 딱 정리가 되었습니다. 연태 고량주 하면 저희가 비싼 술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흔히 중국집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아닐까 하면 추측도 드는데 부원장님 일단은 뭐 두 사람의 만남이 워낙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뭐랄까요 트집이라고 할까요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 전혁 전 의원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아유 뭐 이런 것까지 참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저도 한 번씩 우리 뭐 서정욱 변호사하고 이렇게 술도 하기도 하는데 예. 연태 고량주보다 더 싼 건 소주밖에 없네요. 아, 그런가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민주당에서 이제 검찰 특활비 관련해서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술자리 관련해서도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역공한답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게 정치의 본질이 아니라고 봐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왜냐면요. 공직자들이 특활비 관련해서 술자리를 가지는 것은 하면 안 됩니다, 원래. 술은 못 먹게 됐습니다. 공직자들이 갖고 있는 법인카드라든가 특활비를 가지고 술을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러면 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비싼 술이든 싼 술이든. 근데 두 사람은 정치인이기 때문에 뭐 소주 마셔도 되고요. 고량주 마셔도 되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본질을 호도하는 겁니다. 정치에서. 저는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아까 우리가 유튜버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유튜버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을 전달하는가 조작된 쇼잉을 전달하는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재명 대표가 100만 명이 넘었다는 것은 재판을 받는 그 힘든 와중에서도 본인의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게 울림이 있으니까 시청자들이 들어가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를 보는 시각도 이렇게 너무 과하게 좀 삐딱하게 보지 마시고 본질을 좀 헤집어 봤으면 좋겠어요. 예, 저 이재명 대표, 조국 대표 얘기 나온 김에 민주당, 조국혁신당 어떻게 관계 설정할 것이냐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얘기 한번 잠깐 해보면 서정욱 변호사님 일단은 정권 견제 파트너면서도 동시에 서로 견제하는 어떤 관계. 오늘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에서는 175석 당이 12석 당 의식해야 하냐 뭐 이런 얘기를 민주당에서 했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이제 두 분이 그 협치로 가기는 어려울 거예요. 협력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지민 비조가 그게 딱 매개체인데 지민 비조가 다음에 지방선거나 대선에는 안 되죠. 총선 때 나왔던 얘기죠. 이번에 두 분이 협력한 거는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근데 비례는 조국당 이게 통했죠. 네. 근데 지방선거인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당 찍어라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국당은 이제 비례 지방선거 때 후보를 안 낼까요? 특히 호남에서 민주당을 이겼잖아요. 저는 뭐 전남, 전북, 광주, 전북에 다 후보를 조국당이 내면 그러면 이게 민주당하고는 치열한 경쟁 관계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대선까지 만약에 두 분이 사법 리스크를 피한다면 대선까지도 이게 경쟁자 아닙니까? 지민 비조가 안 되잖아요. 네. 앞으로는 이게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조금 전에 술자리 연태 고량주 이야기했는데 전혁 의원 그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첫째는 이제 그 조국 대표가 본인은 윤석열 대통령 보고 오만방자하게 뭐 술을 먹지 마라 이랬잖아요. 근데 본인은 왜 먹어요? 이게 조로남불이라는 거예요. 대통령 보고 술 먹지 마라고 본인은 술 먹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연태 고량주 싼 거 이걸 왜 못 믿느냐?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한우 먹고 삼겹살이 싹 입에 녹는다고 한우 먹는 게 서민 코스프레 한다고 삼겹살을 했잖아요. 총선 기간 때 이번에도 이게 비싼 술 먹고 연태 고량주 서민 코스프레 거짓말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평소에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래서 전혁 의원이 문제제기하고 있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면은 조국혁신당이 이제 지방선거를 할지 앞으로 쭉 선거에 좀 참여하리라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이게 그 당이 없어지겠습니까? 합당하지 않는 한은 예. 선거에 당연히 참여하지 않으면 정당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지지세가 많아요. 제가 보기에 영남에서도 민주당을 앞지를 수 있어요. 왜 조국 대표 고향이 그 부산 쪽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호남에서는 이미 조국당이 이번에 이재명 당을 이겼잖아요. 민주당을. 저는 앞으로 이게 조국 혁신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수도 있다 봅니다. 박지원 부장님 궁금합니다. 아니 완전 그렇지 않죠. 예. 조국 혁신당은 조국당이고 민주당은 이재명 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그냥 민주당이에요. 예. 60년, 70년의 전통을 가진 민주당인데 그렇게 보는 것 자체가 좀
저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경쟁자로 보기에도요. 최근에 이제 대권 후보 선호도 여론조사 보면은 조국 전 장관이 3등 나왔어요. 김동연 경기지사보다도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대선은 3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아직 경쟁 관계라고 보는 것은 1년의 갈라치기가 아닌가 이런 예. 생각이 들고요. 아까 민주당의 어떤 분이 이제 175석 당이 12석 당을 의식해야 되나 이런 발언을 하셨다고 하는데 굉장히 안 좋은 발언이에요. 그러면 내가 대통령인데 국회를 왜 먼저 의식해야 되나? 이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마인드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어떻게 비판합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175석 당이라도 한석 의석을 가진 의원이라도 존중하고 같이 국정을 풀어가겠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저는 네. 정치하는 기본 자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자, 손사래입니다. 임재 변호사님, 일단은 국민의힘 총선 패배 이후 지도부 공백이 좀 길어졌어요. 뭐 우왕좌왕하는 모습도 있었는데 그래서 뜬금없이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두워 민희진 대표, 저희 지난주에 굉장히 많이 다뤘는데 민희진 대표 이분이 소환이 됐어요. 갑자기 왜죠? 그렇습니다. 지난주 정말 역대급 기자회견으로 많은 분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었죠. 예. 이번에도 전효옥 전 의원이요. 이 민희진 대표를 갑자기 소환을 했습니다. 그 소환의 이유는요. 지금 국민의힘 이 민희진 대표의 파이팅 스피릿을 좀 보고 배웠으면 한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은 전략을 굉장히 잘 짜서 민희진 씨가 여론전에서 승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초대형 레이블 하이브 대 또 민희진 씨는 어떤 뉴진스의 엄마, 가수만을 생각하는 그런 대표의 이미지를 구축을 하면서 뭔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으로 판을 완전히 뒤집었다고 평가를 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늘 겁에 질려서 네거티브 염려증에 떨고 있는 여당이 이 민희진 씨의 이 파이팅 스피릿을 좀 보고 배웠으면 한다. 이런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 봤었지만 어떤 민희진 대표의 파이팅 스피릿, 투지라고 하죠. 어떤 투지를 보였었는지 저희가 영상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들어올 거면 나한테 그냥 맞다이로 들어와. 이렇게 비겁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뒤에 떨지 말고 그냥 내 앞에서 하고 싶은 말을 해. 네, 제가 이게 그냥 그게 저의 생각이다. 네, 쭉 들으셨는데 서 변호사님, 국민의힘이 이런 투지 배워야 한다고 보십니까? 필요한 그렇죠. 지점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그 개가 있잖아요. 개가 싸울 때 그 덩치 큰 개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싸우겠다는 이제 투지가 강한 개가 이깁니다. 그 미국의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네. 그만큼 저는 아마 이제 그 전투력, 투지 이게 그 중요한데요. 예. 상당히 그 국민의힘이 이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제가 부산에 이번에 당선된 서지영 그분이 당뇨 출신이거든요. 공채 7기예요. 이분이 그 오늘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국민의힘은 숫자도 적은데 상임위 하면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냥 간사 한 명 남아있대. 이래가 이게 되겠습니까? 숫자 탓하지 말고 전부 이게 국회에서 남아서 끝까지 야당과 이게 투쟁하는 이게 필요한데 아예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이래서는 이게 안 된다. 자꾸 숫자 탓하지 말고 국회에서도 숫자 많다고 이기는 게 아니다. 싸우겠다는 투쟁력이 중요하다. 이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국민의힘이 이제 전당대회까지 2개월 정도를 이제 당을 이끌 비대위원장을 구하는데 좀 애를 먹었었는데 조금 전에 윤재욱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에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습니다. 황우여 전 대표. 굉장히 좀 오랜만에 듣는 이름인데, 자, 5선 의원 출신, 그리고 박근혜 정부 시절 새누리당 대표, 그리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냈는데요. 자, 관련해서 여당 의원들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한번 듣고 오시죠. 황우여 대표님은 5선 의원이시기도 하고 당의 대표를 지내신 분이고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이고 공정하게 또 전당대를 관리할 수 있는 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로 총선에 나타난 민의를 받들고 어떤 혁신 쇄신의 그림을 그려 나갈지 참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관령 비대위라는 것은 일종의 관령 지도부로 가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황우여 대표는 거의 만장일치로 그냥 했어요. 정치 경험이 많으시고
하시니까 잘 이끌어 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윤재호 원내대표가 몇 가지 요건을 말씀하셨는데 그 요건에 포함된다고 어떤 요건 말씀하셨나요? 뭐 중립적이고 뭐 그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원내대표는 그거 얘기가 나오는데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고 아까 뭐 조금 더 원내대표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 네. 원내대표 얘기 뭐 이철규 의원이 뭐 나온다, 혼자 나온다, 다른 분도 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일단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이 황우여 전 대표 나왔는데 자 소정욱 변호사님은 뭐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 한 단어로 이제 그냥 무난하다. 무난하다. 만약에 혁신형으로 비대위가 오래 갔으면요. 예. 저는 반대했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한 2달 정도 관리잖아요. 예. 이거에는 이제 이거 좀 적합하다. 오히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박지원 부원장 생각 어떠십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못 싸워서 심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치를 개처럼 싸우지 말고 인간의 얼굴로 화합하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취지에서 저는 뭐 적절히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적절하다. 예를 들자면은 과거에 뭐 김병준 위원장이나 김종인 위원장 이런 류의 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돌고 돌아 하신 그런 이미지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떠십니까? 아니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싸우면 안 되는 상황에 자꾸 싸우자고 이야기하는데 전혁 의원도 그렇고 개처럼 싸워가지고 그렇게 심판받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한번 평가는 다시 한번 더 듣다. 라이브픽입니다. 그제 오후 최대 풍속이 초속 20.6m에 달하는 토네이도가 중국 광저우를 기습 강타했습니다. 강한 돌풍에 건물 잔해들이 하늘로 날아가고 번개가 번쩍하더니 불꽃도 튑니다. 이 토네이도는 4분 동안 약 1.7km를 이동하며 마을 4곳을 초토화시켰는데요. 이번 토네이도로 5명이 숨지고 33명이 다치는 등 인명피해가 발생했고요. 공장 140여 곳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여기에 일부 지역에서는 5cm가 넘는 골프공만한 우박이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중국 기상당국은 이런 기습적인 토네이도와 우박이 내린 기상이변에 대해 해수면 온도 상승으로 남중국해에서 온난하고 습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대기가 불안정해진 것을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2, 3일간은 더 이 같은 기상이변이 이어질 수 있다며 주의를 전했다고 하네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가 강아지와 염소를 총으로 쏴서 죽였다는 사실을 공개해 미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영국의 한 언론사는 출간을 앞둔 노엄 주지사의 회고록을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여기서 자신이 기르던 강아지를 소개하는 부분이 논란입니다. 크리켓이라는 14개월 된 강아지가 잘 훈련된 사냥개가 되길 기대했지만 지나친 공격성을 보이는 탓에 자갈밭에서 총으로 쏴 죽였다라고 언급을 하며 이 사냥개로서 가치가 없었다고 털어놨는데요. 또한 염소가 냄새가 심한데 자기 자녀들을 따라다닌다는 이유로 염소를 죽였다고 책에 고증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노엄 주지사는 SNS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거듭 해명했지만요. 대중들은 대선을 앞두고 결단력을 내세우는 이 쇼다, 소름 끼치고 충격적이라며 비난의 여론이 거센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라이브픽 전해드렸습니다.